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갑상선 질환을 사용하는 약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당뇨병 약제에 이어서 우리가 호르몬 관련해서 필요한 약품들을 이 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갑상선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갑상샘을 이제 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말 그대로 이제 기관 트라키오 앞쪽에 양쪽으로 이제 있는 붉은 장기, 그러니까 두 개의 옆으로 연결하는 좁은 부위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합니다. 교지를 함유한 수많은 어떤 소포, 폴리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혈류가 굉장히 많이 이제 풍부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손을 얹고 자기 목에 손을 얹고 침을 한 번 꿀떡 삼키면 이제 만져짐이 가능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 갑상샘의 기능은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뇌하수체 후엽도 있지만 전엽에서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해당하는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이런 갑상샘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우리 몸 전체의 어떤 항상성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자세히 보자면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런 갑상샘 자극 호르몬 TRH를 분비하고 이것이 전엽을 자극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해서 Z3와 T4 타이록신이죠. D4를 분비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왜 대사질환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생산이 불균형해지면 이제 성장과 성숙,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어떤 체온 조절이라든지 생식 기능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해주고 호르몬이 자극을 하면서 분비하게 해주고 각 리셉터에서 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야 우리 몸이 항상성을 이루기 때문에 소리 없는 장기라고도 부르는 것이 이 사이로이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갑상샘 질환은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었을 때, 그러니까 혈중에 갑상샘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했을 때 조직에 나타나는 어떤 질환을 말하고 또는 이때 호르몬 합성과 분비가 증가, 너무 과잉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나뉩니다. 그중에 너무 감소해서 조직에 미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기능성 저하가 갑상샘 저하증, 하시모토나 크렌치병, 그리고 점액 부종이 있고요. 자, 호르몬이 너무나 많이 과잉으로 나오는 것을 갑상샘 기능 항진, 뭔가 항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그레브스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혈중에 혈액과 함께 녹아들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이런 갑상샘에 영향을 주면서 어,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만든다든지 또는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과잉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을 아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 저하는요, 전신적으로 식욕 부진, 체중은 증가하고 굉장히 피로감이 증가한, 바람이 땀도 나지 않는, 뭔가 몸이 부은 상태, 이런 뚱뚱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쓰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응축하고 저장하는 기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얼굴 부종이라든지 심장 비대, 가슴 통증, 호흡곤란.
자,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고요. 월경 과다나 이런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우울한 부분도 있고 피부도 건조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갑상샘 항진 자, 그래서 갑상샘 항진은요. 갑상샘 저하와 완전히 반대의 기능을 하죠. 너무나 에너지틱하고 에너지 어떤 쓰임이 회전이 굉장히 빠른 그런 상태를 갑상샘 기능 항진이라고 합니다. 식욕이 막 폭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에너지의 소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감소하고 발안이 증가하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머리에 탈모가 오고 특징적으로 안구가 돌출돼서 이렇게 눈이 아이볼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력이 감퇴하거나 자, 그래서 갑상샘도 비대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너무나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항진돼서 이 어떤 목을 만져보면 목 부분이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갑상샘 비대의 증상이 환자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자,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생식기관에서는 모월경이나 월경이 더 단축된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식기관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경질적이거나 불면이 찾아오는 등 어떤 갑상샘 기능이 한진되었을 때의 증상 등을 여기 잘 표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상샘 저하증의 질환으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자, 하이퍼가 아니고 하이포죠. 뭔가 저하된 그런 타이로이디즘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저하증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하시모토병인데요. 갑상샘 저하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혈중의 갑상샘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크레아틴병도 갑상샘 기능 저하가 태생기 신생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질병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원인으로는 갑상샘 모형성, 자, 호르몬 합성 장애,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 결핍, 자, 아이오딘 결핍 등이 크레아틴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액 부종, 자, 수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믹스에데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갑상선 저하증이 성인에게 일어나는 경우, 자, 피부 점액 모양의 물질이 침착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하시모토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하시모토병으로 인해서 이 믹스에데마 생기는 경우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 환자들 중에 나타나는 어떤 패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상샘 항진증 하이퍼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이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하이퍼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 그레이브스병입니다. 갑상샘 호르몬 T3, T4가 너무 과다하게 발병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항진의 증상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에서 50세 여성에게 제일 많이 발병하고 남성의 어떤 다섯 배, 일곱 배 정도 발생을 나타내죠. 그래서 면역 기전의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픈을 찍으면요. 자, 오토 이뮨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면역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어떤 신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항체를 생성한다든지 방어 기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나 자신 스스로를 어,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를, 어, 계속 공격하는 그런 뭔가 잘못된 시스템을, 자가 면역 질환,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은 면역 기전의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나를 스스로 공격인자를 막 방출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방어 기전의 시스템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샘이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이런 맥도 빠르게 뛰고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안구도 도출되고 기초대사가 너무너무 상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위게 되고 땀도 많이 나고 손발 떨리고 이런 증상 징후가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질환의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로 보면요. 자, 이런 어떤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분비 계통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너무 적었다라고 하면 또는 올려주거나 또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극시키거나 아예 나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주사제로 인슐린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처럼 갑상샘도 이런 항상성, 호르몬에 관여하는 그런 질환들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어떤 지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 호르몬을 대체 투여하고, 자,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가 될 때까지 투여를 하는데, 자, 항진증, 뭔가 이제 업되어 있는 그런 환자에서는 갑상샘 자체를 사이즈를 줄이는 절제를 하거나, 자, 방사성 아이오다인 그리고 갑상선 질환 치료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갑상선 항진을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제이죠. 동물의 갑상샘에서 추출하거나 합성된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저하 하이포타이로이디즘에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인 약이 레보타이록신 그리고 리오타이로딘 이런 약이 있습니다. 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레보타이록신과 리오타이로닌이 4대 2로 복합된 함유제를 요즘 이제 시판으로 나온 약물을 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물 효과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기능을 올려줄 수 있도록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제에 대한 부작용은 자, 불안이나 체중 감소, 복부 경련이나 설사, 빈맥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 작용으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항갑상생 자극제, 항갑상 샘제로 이제 안티사이로이드 드러그입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해서 갑상샘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됨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항진에 많이 쓰는 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부족의 저하에서 쓰는 약이라면 지금 항진에 쓰는 약이죠. 그 첫 번째가 아이오딘의 1섬이 되겠습니다. 아이오딘 방사성 동위 원소이고요. 투여 이후에 고농도 갑상선 흡수가 있고, 자, 가임기 연령이시는 나이 많은 환자, 심한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갑상선 수술 이후에 어떤 갑상선 항진이 기별되는 환자, 자, 또는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은 환자의 어떤 갑상선 항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 1.2는 이제 항진 환자에게 주로 쓴다.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약물 효과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약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금속 맛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부역이 생기고 샘샘이 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갑상샘의 압통이라든지 기능의 항진이 또는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거. 이 금속 맛을 익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하고 사용하면 자, 갑상선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되게 치명적입니다. 극히 드물긴 하겠지만 이제 설사 이제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가 갑상선에도 사실 문제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 아이오다인 132를 쓴다면 그런 저하를 오히려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 줘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제 필사이 오르라실도 또는 메티마졸, 특히나 이 메티마졸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갑상샘에서 T3, T4 합성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항진의 어떤 장기 치료, 갑상선을 대부분 그러니까 수술을 와서 완전히 잘라내기 전 단계에 단일 치료로 이 메티마졸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부작용으로는 다반성 방부질 발진이 시작 치료 첫 2주 동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통과 침새, 림프절의 비대, 미각 상실 이런 것들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골수억제나 림프절 비대, 간독성, 신장 독성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제 내분비 계통, 이제 챕터 9는 내분비 계통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밸런스에 관련된 물질들, 약품들을 우리가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섹션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시피시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안드로콜티코이드 호르몬 또는 콜티코이드라고 합니다. 내하수태 조절에 따라 부신, 어, 피질에서 분비됩니다. 수질이 아니에요. 피질에서 분비된 호르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면역 반응 조절, 염증 조절, 염분, 수분의 어떤 조절을 담당합니다. 주로 신장에서 소디움 제흡수에 관여하는 어떤 무기질 불신피시 호르몬과 탄수화물 형태를 바꾸어서 간에 저장하는 데 관여하는 글루코콜티코이드로 크게 나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포 내에 당질 불신피질 호르몬이 어떤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활성화돼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 호르몬은 혈관에서 혈액과 결합해서 우리 몸의 전 장기를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로이드나 어떤 성호르몬,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기관들이 기관의 어떤 사이즈나 장기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상당히 모든 신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분비 계통에 특히나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갑상선에 문제가 오는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보면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있습니다. 자, 화학적인 염증 매개 물질을 억제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리프 계통의 활성화와 용량을 감소시켜 면역 계통을 억제하는 약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제 임상 응용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르몬도 VCPC 호르몬도 우리가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기질 비신 피질 호르몬제인데요. 자, 플루코콜티존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무기질 부신 피질 호르몬 그리고 당질 부신 피질 호르몬 효과를 가진 부신 피질 호르몬제입니다. 자, 그래서 신장의 원이 세균에 작용하기 때문에 소듐과 수분의 저류 그리고 포타슘 수소를 배설을 유도해서 우리 몸의 체액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에딘슨병 환자의 어떤 무기질 부신피질 호르몬 활성을 대체하거나 어떤 부신 생식기 증후군 치료에 이 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거나 체액 및 전해질을 균형을 회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작용으로는 식욕불이나 설사, 경련, 두통, 자, 근육 위축, 중증 근무력 증후군, 그리고 실신, 미각, 악화, 환각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질 부신피지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항염증, 알레르기를 위해서 항알레르기를 작용해 주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진 않는데 이 염증 증상을 조직의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에 관여를 하고, 자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제로 당질부진 피실 호르몬제만한 것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항염과 항알레르기 기능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암이나 장기 그리고 면역 질환, 이런 어떤 홍반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한다든지 쇼크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자 화학요법에 따른 2차적인 구역구토나 이런 구토 치료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이제 격일 치료 하고 있고요. 전신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또는 국소로 하는 것, 쓰임새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격일 치료는 이틀 중 하루에 아침에 1일 용량의 2배를 투여하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자,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을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의 금단 증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로 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신작용으로 쓰는 이제 불신피지 호르몬제 종류.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 베타메타손이나 덱사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이 덱사는 이 주사제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항염증, 우리가 다리가 아프거나 또는 염증 반응으로 무릎이 아프거나 또는 발가락에 염증 반응으로 부어오르거나 발목이 염증으로 인해서 열감이 있고 부어오르거나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염증을 줄이면서 열감도 줄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덱사를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타임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불편감, 지금 당장의 어떤 열감, 지금 당장의 어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주 쇼타임으로 IM으로 덱사메타손을 주사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실제로 OS 파트나 정형외과 파트에서 조금 많이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국소작용으로 브데소니드 그리고 클로베타솔 그리고 네소니드, 덱소시메타손 이런 정도 약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타메타손, 덱사메타손을 전신작용으로 쓰는 약물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최소 한 주 투여간 이제 받은 환자들은 자 약을 급격하게 테이퍼링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좀 피해된다. 이때 갑작스러운 감량으로 또는 중단으로 인해서 발열, 불쾌감, 피로, 쇠약, 식욕 부진,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호흡 곤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덱사메타손 또는 베타메타손은 항염증, 통증에 굉장히 이제 빠른 감소를 해주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또는 쇼크 증후군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면서 화학요법과 관련된 부여구토를 감소시킵니다. 자, 또는 전신작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혈당 상승, 소화궤양, 부종, 골다공증, 백내장, 이런 녹내장, 감염병 유발이나 악화 등을 유발하는 것. 자,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하면 자, 신경 예민, 우울, 불면 이런 어떤 정신 장애 또는 이제 쿠신 증후군과 같은 소아의 성장 억제, 피부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카메타손 또는 덱사는 장기간 쓰는 약물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염증을 가라앉는다든지 또는 통증을 완화시킬 때 쓰는 약재로만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은 이제 프로세마이드, 부메타니드, 사이아사이드 계열 이뇨제를 쓰면 이제 당질 부신피질 호르몬이 포타슘 손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칼륨을 유발하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성호르몬제이죠.
네, 우리 이제 여성 생식샘 또 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여성은 한 쌍의 이제 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를 통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어떤 성숙을 촉진하고 유방의 발달을 하는 이 여성성을 조금 더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의 어떤 병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월경이 이제 난소, 오바리의 어떤 호르몬 생산, 자궁에 대한 어떤 작용으로 에스트로겐이 이런 변화를 담당한다면, 자,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 수정된 난자를 착상시키거나 임신을 유지하거나, 자, 모유 수유를 위한 유방 준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일정한 농도가 수반이 되어야지 임신이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남성은 생식샘은 이제 테스티스 고환에서 나오고요. 이때 스펌을 생산하면서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어떤 생식 기관이 발달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남성성, 신체적인 남성성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남성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에스트로겐 제제이고요. 자, 폐경기의 여성이 어떤 열감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임이나 난소 절제 호르몬 요법을 쓸 때 이 에스트로겐 제제를 많이 씁니다. 이 또 그래서 적절한 어떤 식이요법, 물리요법 이런 것들과 같이 쓰게 되고요. 자, 고다공증 예방이나 어떤 심각한 여드름 치료, 경구피임제에 의한 여드름 치료 또는 어떤 진행의 어떤 전립선 암, 유방암 환자의 어떤 진행 지연과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나는 고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항상성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성 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와줘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에스트로겐 제제를 보충을 해 줌으로 인해서 유지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궁이 온전한 폐경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단독 사용하면 자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황체 호르몬과 병용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 음 원인 자체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인제 자궁이 온전한 경우 또는 이런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채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주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궁 내막 암이라든지 어떤 부인과 질환의 자궁에 발생할 수 있는 캔서나 이런 위험들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호르몬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자극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과 병행해서 요법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에스트로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심각한 선장 장애가 보고된다.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서비스 캔서, 자궁 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약이 이제 결합 에스트로겐, 그리고 결합 에스트로겐, 바세톡시펜, 그리고 에스트라리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스트로겐은 이런 난소를 적출했거나 난소 기능 부전으로 에스트로겐 자체가 저하되거나 뭐 위축 질염이 있거나 어떤 갱년기 장애가 있는 경우에 고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이 결합 에스트로겐을 많이 쓰고요. 자, 폐경후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폐경과 관련된 중증도의 어떤 혈관 운동 증상을 치료할 때는 이런 바제톡시펜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트라디올도 에스트로겐 결핍 증상, 갱년기 장애 또는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에 이 에스트라디올을 많이 쓰고요.
약물 효과로는 이제 피임과 호르몬 균형, 그리고 고지혈증 예방 치료, 전립선과 유방암의 완화적 치료, 여성의 심각한 여드름 치료에도 이 에스트로겐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무래도 호르몬을 주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불면, 불안, 초조, 정서적 불안이나 체중 증가 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압통이나 부역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고혈압과 혈전 정맥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황체 호르몬제이죠. 뇌하수체에 생식된 작은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난포의 성숙을 막아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2차성 무월경,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자궁내막증 치료에 사용하지만 피임제로 에스트로겐을 주로 쓰지만 이 프로게스테론 항체 호르몬도 같이 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프로 어 메드록신 프로제스테론이나 또 노르 에스테론 또는 프로제스테론 이런 경우 비슷하죠. 약명 이름들이요. 요런 것들 자궁출혈이나 내막증 또는 기능성 자궁출혈, 모혈경 이런 경우에 주로 쓰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약물 효과는 이제 피임 효과 있고요. 자궁내막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무월경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 균형에 어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는 구역부터 설사, 체중 증가, 부종, 피곤, 어지럼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드로젠 제제이죠. 남성의 어떤 생식센 저하, 안드로젠 결핍, 사춘기 지연 치료에 사용합니다. 특히나 이제 세포 유형의 암이 있는 폐경후 여성의 어떤 육아왕암 완화에도 이 안드로젠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 결핍 관련된 증후군 치료에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생 저하에 어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테스토스테론 제제는 겔이든 주사든 정제든 이런 것들을 먹거나 주사 맞거나 이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남성의 어떤 음 생식의 어떤 기능 저하를 어 바꿀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젠 결핍으로 인한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요. 반대로 이제 유방암으로 인한 불편감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 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육량도 늘어나고요. 어떤 사춘기 지연이 있는 남성의 사춘기를 자극해서 조금 더 남성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위장 자극이나 이런 어떤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정맥 혈전 색전이 있을 수 있는 거, 또는 고칼륨혈증 간독성이 있는 거, 요거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안드로젠을 다량 투여받은 남성이 아닌 여성인 경우는 남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소리가 저음화가 된다든지 신목소리가 나타나든지 뭐 얼굴에 털이 자란다든지 음액이 확대되거나 생리불순이 오는 이런 경우 호르몬을 과도하게 주입하면 완전 성별이 변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호작용은 와파린을 먹는 사람이 안드로젠을 먹게 되면 항응고 작용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병용하면 이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특히나 이 성호르몬제와 경부혈당 강화제, 인슐린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거나 같이 약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호르몬이
저혈당을 유발해서 갑자기 저혈당 유발하면 뭐가 문제예요? 저혈당 쇼크가 온다라는 거. 저혈당 쇼크가 오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폴다운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저혈당 샥일 경우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저혈당 샥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이 브레인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떨어져서 그냥 바로 싱크업 해 버렸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주고 포도당 걸어 주고 알부를 주사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저혈당 샥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뇌기능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세포에 치명적인 어떤 파괴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혈당 샥이 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부신폐질 호르몬제에 변동하며 전해질 불균형, 어떤 체액 저류의 가능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